앞서 그 의대생과 전공의 선생님 그리고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도망가고 싶습니다. 왜 저한테 서울대 비대에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발제를 주셨는지 일단 미리 말씀드리지만 반대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운해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게 사진에 보이는 게 젊은 조동찬입니다. 제 수술방 치프일 때 저희 천에 가려져 있는 환자는 만성 경막하 출혈 환자입니다. 국민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에게 부탁한 국민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누워있는 환자의 입장일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따가 준비한 슬라이드에도 나오는데 왜 이 누워있는 환자의 입장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의료대란 2달 동안 많은 보도가 있었죠. 그리고 의료계에서 서운할 정도로 그렇게 보도가 있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저는 2달 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정도의 예상보다 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의료계의 목소리가 기사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도 의료계가 어떤 주장을 하는구나, 그리고 정부의 정책은 어떤 것들이 좀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끄덕이시는 분들도 제법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제가 그동안 기자 일을 하면서 받았던 상입니다. 많이 받았어요. 자, 그동안 보도 그냥 보겠습니다. 이거 잘못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신경외과 전문의는 우리 OECD 평균보다 3배죠. 그러니까 이거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숫자를 늘리는 것이 최종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는 것 보도됐었고, 그리고 소아과 의사도 지금 레지던트 전공의 비율 떨어지지만 과거 10년과 비교하면 인구 10만 명당 따져도 21% 늘었고요. 이게 소아과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15세부터 따지시는 분도 있고 18세부터 따지시는 분이 있어서 어떻게 대략 따지면 한 2배 정도 소아과 선생님은 늘었죠. 출생률 줄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과거 10년 전보다 오픈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은 좀 국민들이 많이 알아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의대 중원 내년 거 반영 안 한 겁니다. 의사 숫자는 OECD 국가 중에서 일본과 더불어 저기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증가율을 보면 이건 좀 차이가 납니다. 오른쪽인데 점선이죠. 점선이 코리아, 우리나라고요. 가장 증가율이 높고요. 이웃나라 일본은 가장 낮습니다. 이 차이도 사실은 제가 이제 메인 뉴스에서는 보도하지 않았지만 보도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는 국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사 수가 늘면 국민의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것,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그분도 사실은 의대 교수님이셨고, 그런데 제가 바로 확인했더니 일본에서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에서 의사 수를 늘렸던 적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환자의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것. 사실 이건 1970년대 개념이 아니라 이게 발표된 게 2015년이니까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그래서 함부로 공급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근거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죠. 물론 이게 하나의 논문으로 이게 정설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요. 그리고 이거는 2024년 미국 예일대가 1970년부터 2018년, 그러니까 48년 동안 추적한 거죠. 그랬더니 의사가 부족한 지역은 여전히 사망률에 대한 임팩트가 없고 의사의 밀도도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50년 동안 미국 의사 수 계속 증가했죠. 늘리니까. 인구 대비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근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제법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예상보다 많이 보도가 됐고, 그래서 아는 국민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국민에게 물어볼 방법이 제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지인, 제가 아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대상은 의사가 아닌, 그리고 부모나 자식 중에 의사가 없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서울대 비대위에서 저렇게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공모 그 대상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만 뭐냐면 형제 자매가 의사가 있는 사람은 포함시켰습니다. 약간 좀 비교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조사 방식은 제가 카톡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익명성을 보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이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답을 해준 사람은 익명성을 보장하지만 대답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베이징 특파원이 권난 기자 왜 대답 안 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진행하는 뽀얀거탑 홍혜진 PD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성별이나 학별, 학력 이런 것들은 따지지 않았고요. 자, 지금부터 요거는 제가 이거 그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방금 말씀하신 강호 교수님과 달리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많이 틀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뭐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막 뭐라고 옳다고 하는 게 전 지금도 자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틀려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도 틀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두 살의 엄마입니다. 두 살 아이를 키운 엄마 입장에선 의료계에 더 부정적입니다. 최근 소아과 다녀왔는데 그 소아과 선생님이 앞으로 오픈런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10곳 중 8곳이 폐업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10곳 중 8곳이 폐업하고 있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그 폐업이 소비자 때문인가요? 소비자들은 여전히 남은 두 곳을 오픈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은 뉴스를 열심히 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풍겨 나오는 분위기와 메시지를 읽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의 팩트 체크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막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풍겨 나오는 분위기와 메시지를 읽는구나.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동의하지만 제가 틀릴 수는 있겠지만요. 그다음에 대학병원을 진료 취소를 당한 당사자입니다. 저 역시 대학병원에 예약돼 있던 검진이 취소됐다고 오늘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1분 1초가 소중한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일까 새삼 느꼈습니다. 의료 대란에서 대한민국에서 작동되지 않는 고장난 정치의 현실을 봅니다. 네, 정치부터 비판했죠. 이 사람 기자일 겁니다. 고장난 정치의 현실. 대충 이렇게 하면 저는 누군지도 짐작이 갑니다. 다만 의료인들 역시 과연 사직이 최선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고장나버린 정치처럼 환자들의 생명을 떠나는 게 고장난 의료인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거 전달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역대학원을 다니는 인데요.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이 높아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거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피로감이 높다는 그런 정황들은 저희 기자들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 꼭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뉴스 꼭지가 줄어드는 것은 피로하다는 거예요. 필요한 건 어떤 거냐면 듣기 싫은 소식 들을 때 피로하죠. 정부와 의료계 브리핑 맨날 보는 의료계 브리핑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의료계는 복지부 브리핑을 보고 이렇게 짜증내듯이 누군가는 의료계의 브리핑을 보고 되게 짜증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는 인정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이슈들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것 같아 답답한 느낌도 이분은 의료계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걸 해서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 대란이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 거는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줬습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의 주장을 꺾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지지는 절대 얻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사이드하게 한쪽으로 기우는 판국을 이 통역대학원생은 그거는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양측 모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 누가 옳다 그르다 이 문제를 떠나서 이게 지금 제가 파악한 적이고요. 근데 좀 너무 부정적이죠. 혹시 아까 했던 부모 자식 중에 의사 있는 사람은 빼고 형제자매 의사인 사람에게 제가 찾아내서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부모 자식은 좀 그렇지만 형제자매는 약간 좀 성장하면 남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막무가내의 정부가 답답했다. 하지만 지금 의료계도 똑같구나라는 인상을 받는다. 예를 들면 최근 의정협의체죠. 의료계를 대변하는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의료계 입장에서는 너무 참여하지 않을 구도였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의료계의 그런 조목조목한 논리가 이게 머리에 들어온 게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야 의료계 왜 여기 안 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언니가 의사무인데 이렇게 합니다. 양쪽 다 어른답게 자신의 입장을 넘어 더 넓은 시야로 해결에 초점을 맞춰 협상했으면 한다는 게 제가 통계적 유의성 없이 제 지인을 통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거보다 더 좋게 얘기했던 분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건 있을 것 같아요. 기자분들도 계신데 한국 의사들이 OECD 국가 중에서 돈 제일 많이 번다는 게 막 기사가 됐었죠. 물론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OECD에서 의사 소득을 이렇게 집계할 때 각 나라마다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것을. 그걸 되게 많이 보정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하시는 분이 그런 세세한 보정 없이 그렇게 발표하시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죠. 이 자료가 그러니까
조금만 뭐 찾아보면 그거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이 잘못된 자료가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가 순서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국민이 내는 의료비는 OECD 평균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OECD 헬스 데이터에서도 역시 평균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료비를 적게 내는 거죠, 국민이. 그리고 의료 퀄리티는 어떤지는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실은 의사들이 얼마나 벌어라는 질문보다 국민이 의료비를 얼마나 내고 있어라는 물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질문의 주어가 국민일 때 국민을 위한 대답들이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지불하는 의료비는 높은데 국민이 받는 의료 서비스가 낮다면 의사가 적게 번다 한들 무슨 위로가 되겠으며, 반대로 국민이 내는 의료비는 낮고 국민이 받는 의료 서비스가 좋다면 의사의 소득이 높다 한들 무슨 질투가 있겠느냐는 말이다. 순서는 국민이 내는 의료비와 국민이 내는 걸 따져야죠. 의료 서비스. 그리고 그게 안 됐을 때 그것의 일환으로 의사 소득을 따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순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첫 번째로 갔죠. 이 좋은 기사가 어디에 나왔느냐? 네, SBS 스브스 프리미엄 주간 조사. 죄송한데 회사 방침이라서 구독을 하셔야 돼요. 로그인하고 구독을 하셔야 돼요. 좀 해주세요. 저 이거 광고하는 걸 딜을 하고 제가 회사에 허락을 받은 겁니다.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자, 이럴 때 국민 뭐냐? 이게 무지의 장막이라는 개념입니다. 정부도 국민을 위한다고 하고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인 건 맞고요. 그럼 이럴 때 진짜 국민의 뜻을 알기 위해 뭘 해야 되느냐? 저도 이거 주워 들은 겁니다. 제 정의가 아니라 무지의 장막이죠. 장막 안에서 지금 우리가 세상 밖에서는 다 각양각색 계급과 신분과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다 버리고 계급장 떼고 이렇게 상태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 그래야 사회의 가장 약자인 사람의 권익이 반영되는 합리적인 정의로운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우리 누구도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만성 경막하 출혈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 돼야 우리 이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지금 의료 대란의 가장 큰 약자는 환자겠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 당장엔 저희가 피해자, 누가 피해자, 누가 우리를 대변해 주냐고. 나는 너무 힘들어. 지금 코로나 때 초과 사망자가 많았었죠. 코로나 사망자가. 근데 비코로나 사망자가 5개월 동안 2만 명 초과죠. 코로나 사망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요. 왜? 응급중증진료가 그때 멈췄잖아요. 코로나 감염 때문에. 지금 우리 어떻죠? 응급중증진료 사실 파격적으로 많이 감소됐죠. 비코로나 초과 사망자가 늘듯 지금 우리 이 환자들이 이렇게 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장 인상이 남는 거는 전공의가 파업할 때였어요. 네. 파업했다가 다시 이제 코로나19 환자 보겠다고 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평상시처럼 환자 보시면 우리가 뒤에서 촬영하겠다. 그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다가 떼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걸 뗄 때 환자가 기침을 하고 막 하는데 워낙 좋아하는 웃음을 막 한박 웃음을 짓는 거야. 콜록콜록 하셔야 돼. 익스투베이션한 환자가 기침하는 것을 하는 걸 보고 저렇게 껄껄껄껄 웃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었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는 것을 바라는 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영화가 저에게 사실 운명처럼 다가왔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 난제를 해결할 때는, 갈등을 해결할 때는 가장 적이 상대라고, 협상 대상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람은 KKK, 그러니까 흑인을 막 하고 하는 그 단장이었고요. 오른쪽은 그 흑인 운동 단체의 수장이었습니다. 어쨌든 내가 제일 싫어하고 증오하고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어쩌면 이 문제 해결을 같이 맞대야 될 사람일 수 있다는 것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이 효과는 논문으로 입증됐습니다. 1970년대 흑인과 백인은 다 따로 살았지만 2016년, 46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흑백이 사는 곳이 많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게도 바라는 것, 현재 지금 의료계는 전공의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어쨌든 하나의 뜻을 모았으면 정부는 그걸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계 대표로. 그리고 의료계도 사실 정부가 제안한 의료 개혁 특위가 협상 단체로 적당하지 않다면 저는 의료계가 먼저 그럼 이렇게 우리가 협상안을 꾸릴 테니 같이 협의해 보자라고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국민은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질 지금 여유가 없다.
사실 국민들 저에게 문자 보내온 것도 메일 보내온 것도 뭐냐면요. 솔로몬의 재판에서 아기를 두고 서로 싸우는 엄마 중에 진짜 엄마가 누군지 모르겠다. 국민이 전하는 목소리니까 좀 너무 찬물을 끼얹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병원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임은 저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